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초안절전 6번째 장이와 진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위에 이미지를 보면 아주 둘이 사이 좋게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장면인데, 여기는 두 사람이 이제 등을 돌리고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상징적으로 두 이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장이와 진여의 삶에 어떤 여정의 모습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문경지우라고 처음에 불리웠어요. 문경지우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서 그 당대 초안쟁패 시기에 굉장히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우리가 문경지우라고 하면요, 연파와 인상여가 대표적인데요.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이 전혀 반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둘이 사이가 안 좋았다가 나중에 서로의 진심을 알고 서로의 인간됨을 파악을 하고 더 가까워져서 정말 목숨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이 장이와 진여는 전혀 반대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목숨을 내놓는,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키는, 그리고 같이 한날 죽자 막 이런 식으로 서로를 믿고 신뢰했던 그런 사이였죠. 어려울 때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서 초안쟁패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경랑 속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의 인간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래서 문경지우가 파탄이 나는 그런 상황이 주로 이제 장이와 진여 편의 전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이 장이라는 사람은 대량 사람입니다. 대량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 무기의 빈객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유방을 얘기를 하면서, 한 고조를 얘기하면서, 한 고조가 협객 마인드를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이의 집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장이가 위무기의 빈객으로 있었어요. 그럼 위무기,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협객 마인드를 창시한 사람이다. 협객 마인드를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그 본 실체를 드러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고조가 이제 유방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이 장이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머물러서 빈객 노릇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장이는 또 위무기에게 또 빈객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무기로부터 시작되는 협객 마인드가 이제 유방에까지 갔고요. 유방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유방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었고, 결국은 이런 협객 마인드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정신적 자산이 되었었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은 대량 사람으로 젊었을 때 이제 위무기에 빈객이 된 적이 있었고, 이 사람도 나름대로 협객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죄를 짓고 외황이라는 곳에 떠돌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이제 잘 드러나진 않는데 아마 중대한 범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대량 사람인데 대량에 있지 못하고 이제 떠돌아 다녀야 됐는데 외황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잣집 딸에게 장가를 들어요. 이제 부잣집 딸이 이혼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부잣집 딸이 친정으로 잠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잣집 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부잣집 딸이 이제 이혼을 해요. 자기 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장이가 너무 사람이 괜찮으니까 장이 편으로 장가를 듭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 처가댁 재물로 또는 처가댁 덕분에 이 장이도 출세가 도를 달립니다. 그래서 외황의 현령이 됩니다. 우리 이제 장가를 잘 가가지고 또 성공한 케이스들이 몇 있죠? 우리 유방도 대표적인 케이스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재미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바로 직전에 살펴봤던 진평이죠. 진평은 5번 이혼한 그런 이제 과부하고 결혼을 했죠. 이제 진평 같은 경우는 과부하고 결혼을 했지만, 여기는 이제 과부가 아니라 원래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친정에 잠깐 와 있다가 오히려 장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장이가 이제 처가떡을 좀 봐서 출세가도로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시절에 졌던 그 죄가 다 묻히는, 그러면서 외황이라는 곳에 현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진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대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고향 출신인 거죠. 이 사람은 유학자입니다. 유학을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이를 만나가지고 아마 외항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둘이 딱 만나자마자 뜻이 너무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문경지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얼마나 끈끈한 우정이 성립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둘을 나중에 이제 그런 평가가 나와 한 몸 같았다.
한 몸 같은 사람이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소문이 났었고 그 어려움의 시기를 이제 같이 겪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둘이 잘 가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한번 만납니다. 그 어려움이 바로 뭡니까?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진나라가. 이때 이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그 위나라 지역에 가만히 와서 민심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장이하고 진여라는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진나라 관리들이. 그래서 요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거나 위나라의 귀족들과 위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야 이제 위나라를 또 통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나라에서 이때 장이와 진여의 체포령이 내립니다. 진나라가 통일하면서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이제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디서 숨어 살게 되냐면 진현이라는 곳에 숨어 살게 됩니다. 여기 진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 진이라는 곳에 도망쳐 무슨 일을 했냐면 성문 지키는 일을 합니다. 성문 지키는 일을 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그런 일은 이 두 사람이 이 진현이라는 곳에서 성문지기를 할 때 이 장이와 진여를 잡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체포하라고 하는 그런 체포령이 이제 도착을 했고, 이 두 사람이 자기를 잡으라는 그 조서를 들고 이제 진현 현령에 이제 가는 장면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문지기를 하는데 그 성에 있는 관리가 이 진여를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진여를 마구 이제 두들겨 패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진여가 이제 불끈해가지고 대항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장이가 땅 따서서 진여를 말립니다. 장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어려움의 시기를 같이 잘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자고 했는데 이렇게 섣불하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진여가 대항을 하려다 진나라 관리가 매를 때리는 것을 그대로 다 받고 견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이제 진나라 치하 속에서는 진나라가 통일했고 진나라의 이제 통치를 받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숨어 지내야 됐습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굉장히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이시왕이 죽습니다. 천하가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가 찾아왔냐면 기원전 209년에 진승과 오강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튼 이 진승과 오강의 난을 통해서 이제 진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큰 뚝이 구멍 하나가 뚫려서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진나라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진승과 오강이 어디서 거병을 하냐면 대택향에서 거병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잡혀가다가 이제 진나라 관리에 반항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요 대택향에서 반란 일으켰다가 이들이 점차 세력을 넣었더니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진에 이릅니다. 진현에 이릅니다. 그럼 이 진현에 그때 누가 있었냐면 문지기로 장이와 진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위나라에서 굉장히 소문났던 학자들이고 굉장히 또 둘 사이의 우정도 이미 소문이 났던 사람들인데 진 땅에 반란군이 들어오니까 이제 찬스를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진승의 입장에서도 진현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현자라고 소문난 두 사람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둘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진승이 이 진현이라는 곳에 딱 가서 거점을 딱 마련해 놓고 이제 여러 사람을 다 모아요. 그래서 부로들, 이제 그 지방에 어떤 이제 그 지방에 조금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을 또 그 지방의 유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은 한결같이 다 진승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나라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그때 장이와 진여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지금 이렇게 군사들이 모아지고 사기가 충천할 때 직접 이 진승이 가가지고 진나라를 쳐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위기와 지금 현재 사람들의 모인 이런 숫자를 이제 생각해 볼 때 능히 진나라를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다른 사람들은 진승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서 거병을 했으니 당신이 초나라 왕이 돼가지고 여기서 거점을 마련해 놓고 당신이 부하들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요, 이 진승이 누구 말을 듣냐면 이제 부로들의 말을 들어요.
자기가 초나라 왕이 돼버려요. 이때 이제 이게 장희가 한 얘기예요. 지금 장희와 진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서 왕이 돼버리면 당신이 왕 되고 싶어서 그런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오해할 것이다. 그러니 이때는 오히려 당신이 왕이 되지 말고 진나라로 바로 쳐들어가고 당신의 우군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래서 각 옛날 이제 육국의 왕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의 나라를 다 세우고 왕들을 세우게 해서 당신의 우군이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나라를 공격을 하면 뒤에 든든한 우군도 있고 진나라를 공격해서 지금 수십만이 모였으니까 당신이 능히 가서 진나라를 이기면 나중에 이제 알아서 그들이 당신을 패자로 삼을 겁니다. 가령 이제 항우처럼, 서초패왕처럼요, 이렇게 패자로 삼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승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전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장 자기가 초왕이 자기도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희와 진여의 이 이제 계책을 받지 않고요, 이 초왕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진을 본거지로, 진여를 본거지로 해서 초왕이 되고요, 국호를 장초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장희와 진여의 계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진승이라는 사람은 이제 신분이 아주 비천한 사람에서 갑작스럽게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누리고 오히려 이 사람에게서 전투력이 상실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방이 이제 진승과 다른 점은, 유방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전투에 직접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어려움을 같이 하고 전투에 직접 참여를 하고 진두지휘를 하니까 거기서 대단한 응집력이 나왔던 게 유방이거든요. 그런데 애시당초 진승은 역사적으로 그런 난을 시작했다, 진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세우자마자 진연 땅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투지를 잃어버린, 전투력을 잃어버린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장희와 진여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이제 진승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전략 미스가 된 거죠. 아무튼 장희와 진여의 어떤 그런 의견이, 이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이제 조금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이때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진승을 설득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당신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옛날에 조나라 지역을 공격을 해서 이제 땅을 넓혀놓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해서 당시 편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진나라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장희와 진여가 제안한 것은 진나라로 가라 그런 건데, 자, 서쪽으로 가라 그런 건데 안 갔으니까, 그럼 이왕 하실 거면 주변에 조나라라든지 주변의 연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당신의 세력권을 많이 만들어 놓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타당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무신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이, 무신이 누구냐면 이제 진승의 친구예요. 그래서 무신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조나라 지역을 원정하게 하고, 장희와 진여를 이제 좌우에 교위, 그러니까 장군이 아니고 장군 밑에 이제 하여튼 참모쯤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장희와 진여가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장희와 진여를 이제 좌우 교위로 삼고, 이 무신이 조나라 지역을 가가지고요, 여기도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다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장희와 진여의 우정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 생략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무신이 조나라 지역을 정복을 해가지고요, 성공을 합니다. 이 장희와 진여가 무신을 부추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당신은 돌아가봐야 지금 진승의 형편으로 봤을 때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서 조나라 왕이 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부추겨가지고요, 이 무신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들은 그 옆에서 이제 핵심 참모가 된 거죠. 핵심 이제 권력자가 된 거죠. 자, 무신이 갑자기 자기도 왕이 되라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어니벙벙했다가 나중에는 진짜 그걸 받아들여 왕이 돼버렸어요. 왕이 돼버렸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이때 연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겨우 살려 돌아왔는데, 그때 또 이량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무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량이라는 사람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무신이 죽으니까 장희와 진여도 그 한단성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탈출을 해야 됐습니다.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한탄을 해요. 둘이 서로 얘기하다가, 야, 우리가 또, 우리에게 이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우리가 결국은 또 빈털털이 아무것도 갖지 않은 그런 상황에 빠졌구나라고 둘이 한탄하다가, 아,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언제 우리가 있었느냐?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들이 하나 또 계책을 냅니다. 계책을 내가지고요, 신도의 자리를 잡고 조홀이라고 하는 조나라 옛날의 왕의 후손을, 조홀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요, 조왕으로 딱 옹립을 하니까 그 조나라 사람들이 왕족의 후손이 다시 왕이 됐으니까요, 다시 이 사람들이, 조나라 사람들이 이 장희와 진여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은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도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다시 조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장안의 군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진승과 오강의 난이 막 발생을 하면서 여러 제국들이 막 섰어요. 그때 장안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진나라 정예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위나라를 정복을 하고, 지도를 한번 보죠. 장안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요, 여기 이제 위나라를 공격을 하고요, 여기 정도라는 곳에서 이제 여기서 누구를 물리치냐면 항량을 물리칩니다. 항량이 여기서 정도라는 곳에서 죽거든요. 그리고 이 장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요 남쪽 지방, 황하 남쪽 지방은 이제 반란이 다 평정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장안이 놓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항량의 조카였던 항우가 여기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은 장안은 이제 정복이 됐다. 그러면 남은 곳은 어디냐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 장희와 진여가 왕으로 세운 조홀을 물리치고, 조홀만 정복을 해버리면, 이 북쪽만 정복을 해버리면 이제 모든 반란은 다 정복됐다. 그리고 이때 되면 이미 이제 진승과 오광도 다 장안한테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이 어느 정도 정복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장희와 진여는 조나라에서 막 조호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를 왕위로 옹립해하고 조나라의 민심을 다시 얻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항량을 죽이고 장안의 군대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더니 갑자기 한단석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한단석을 완전히 그냥 평지로 만들어 버리고 한단석 백성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장희와 진여는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거럭성으로 장희와 진여가 일단 도망을 갑니다. 조를 데리고, 조왕을 데리고 함께 달아나, 이때 장희는 거럭성으로 들어갑니다. 장희는 거럭성으로 들어가고요. 그때 진여는 어디로 가냐면, 이 진나라 이제 이 장안의 부대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북쪽으로 상산 땅에 가가지고 상산 땅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거럭성 북쪽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거럭 전투가 워낙 유명한 전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우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장안이 올라와서 한단을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을 무너뜨렸어요. 한단을 무너뜨리고 이제 거럭성에 이제 조나라 왕하고 또 장희가 있으니까 거럭성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북쪽에 왕리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왕씨 집안하면 진나라에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가문이잖아요. 장군 가문으로. 그때 왕리를 불러가지고 여기 거럭성을 포위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를 했냐면 용도를 만듭니다. 용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식량보급로예요. 그래서 요 황하에서 식량보급로를 만들어가지고 왕리의 군대가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합니다. 이제 식량을 보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희의 조나라가 포위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북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진여가 수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단성을 정복을 하고 왕리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나라가 여기를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자, 진나라한테 포위를 당하니까, 이 거럭성에 포위를 당하니까 거럭성 안에 장희의 군대, 즉 조왕의 군대는 굶고 있단 말이죠.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장희가 진여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진군을 쳐라. 너 뭐 하고 있냐? 빨리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왕리의 군대에게 포위돼서 우리 다 굶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진여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진여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장염과 진특이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화가 이제 장희가 머리끝까지 오른 거예요.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돕지 않아? 이거는 자기하고 나하고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냈고,
진여하고 장인은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냈고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우정을 다져왔고 서로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고 문경지우 이 문이라는 게 이제 목을 친다는 얘기거든요. 목을 쳐도 즉 죽음 앞에서도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우정이 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그런 사이인데 지금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 나는 당신과 목이 달 하나도 변치 않는 깊은 교분을 맺었어. 이게 문경지우죠. 지금 나는 왕과 더불어 아침 저녁으로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데 당신은 수만 명의 병사를 소유하고도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고 있어.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자던 의리는 어떻게 되었어? 진실로 그대에게 신의가 있다면 어찌 진나라 군사들에게 달려들어 함께 죽으려 하지 않소? 만약에 그렇게 죽을 각오라고 달려들면 10명에 한두 명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갇혀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신은 어째서 도우려 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의 문경지우는 우리의 그 우정은 정말 헛된 것이었는가? 이렇게 이제 장인과 진택을 원해서 막 꾸짖는 거죠. 이때 진여가 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끝내는 조나라를 구원하지 못하고 헛되이 군대만 모두 잃을 것이 뻔한데 내가 당신과 함께 죽으려 하지 않는 것은 조나라 왕과 장공이 이게 장이죠. 조나라 왕과 장공이 장공을 위하여 진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요. 조금 뭔가 좀 비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진여가. 그러니까 진여 입장에서는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 게 지금 진나라의 정예부대가 여기 와 있거든요. 정예부대가 완전히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왕리 장군 또 진나라의 최고의 장군인 장한 장군이 와서 또 측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병력에 있어서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고 거럭성을 딱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모두가 다 몰살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죽으면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만일 함께 죽는다면 이것은 굶주린 호랑이에게 고기를 건네려 주는 것과 같으니 무슨 이로움이 있겠어? 라고 진여가 그 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이 이미 급박하게 돼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저기서 거럭성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함께 신의를 세워야지 어찌 뒷일만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여가 이제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두 사자에게 뭐라고, 그러면 정 그렇다면 내가 5,000명의 군사를 떼어줄 테니까 니들이 한번 가서 싸워보라. 이렇게. 자기는 안 싸워요. 장영과 진택에게 니들이 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영과 진택이 이제 5,000명을 끌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왕리 군대를 공격을 했다가 아니라 다를까 5,000명이 싹 죽습니다. 이 두 사람도 같이 죽어버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진여가 보기는 제대로 봤어요. 지금 섣불리 진나라를 공격했다가는 다 죽는다는 것을 진여는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장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거럭성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져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죽고 있는데 어찌 거기 몇만 명을 끌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가? 네가 와서 목숨 걸고 달려들으면 그래도 몇 명쯤은 살아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 고비를 우정 하나로 견뎌왔던 두 사람이 이 거럭성 전투 앞에 놓고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5,000명이 죽은 거는 몰랐죠. 이 장인은 할 수 없이 이제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에게 이제 각각 지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지원군이 왔는데도 지금 워낙 진나라 장안의 군사와 왕리의 군사가 너무나 완벽하게 이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전부 외곽에서 진만 치고 있는 것.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항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항우에게 있어서 이 거럭성 전투라는 것은 이제 천하의 패권, 천하의 어떤 항우라는 이름이 드러나면서 모든 제왕들이 항우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이제 항우가 왜 거럭까지 쫓아오게 되냐면 이 정도에서 자기 삼촌 항량을 이 장안이 죽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때 이 황하를 건넙니다. 황하를 건너가지고 그때 유명한 고사성어가 하나 있죠. 파부 침주라고 그러죠. 솥을 다 깨트려버리고 배를 다 빼트려서 강 밑으로 이제 침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파부 침주라고 그래요. 각오를 한 거죠. 그리고 이 항우가요 급작스럽게 이제 여기를 거럭성을 포위하고 있는 왕리 군대를 치는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9번 싸운 끝에 9번을 모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의 전투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의 역사상 최고의 용장이라고 뭐 단연코 넘버 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우의 그 전투 스타일은 뭐 전략을 짜고 뭐 거기다가 계략을 짜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죠. 9번을 싸우는데 그 9번 싸우면서 모두 이깁니다. 그러니까 막 선멸을 하면서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장안이 용도를 세웠다고 그랬죠. 식량보급로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 식량보급로를 모두 무찌른 다음에 역으로 왕리의 군대를 포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왕리를 포로로 잡고 소각이라는 그런 왕리의 부하들을 죽입니다. 자, 그래서 일약 이 전투로 이제 모든 제후들을 다 자기 발 아래 두게 되고, 이때 이제 주변에 관망하고 있던 제후들이 이제 이 항우 밑으로 올 때 무릎으로 기어왔다고 그랬습니다. 무릎으로 기어왔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일약 전국구스타로 항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계기가 바로 이 거록성 전투잖아요. 자,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거록성 밖에 있던 진여를 이제 장유가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면서 이때 이제 장이가 진여를 만나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째 그동안 도와주지 않았는가? 어째 원군을 보내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장염과 진택을 너에게 보냈지 않느냐?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 자,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진여가 장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유가 진택이 나한테 오기는 왔는데 나에게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를 꾸짖었어. 그래서 내가 그 두 사람에게 5,000명을 주어가지고 먼저 가서 한번 진나라를 쳐보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장유가 이 말을 못 믿습니다. 너 혹시 내가 너에게 장유와 진택을 보냈는데 네가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리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막 장유가 진여가 말하는 데도 믿지 않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신뢰가 깨져버린 겁니다. 장여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진여가 너무도 야속한 것이고, 진여는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장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막 갈등을 여기서 본격적으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진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화를 내니까 장이가, 당신이 나를 이렇게 심하게 꾸짖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어. 내가 어찌 장군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아쉬워하겠어. 그러더니 장군의 인장을요 반납을 해버립니다. 당신이 나를 못 믿어주는데 내가 이까짓 장군으로서 자리에 연연하겠냐고. 사실은 이제 떠보려고 건네준 건데 장이가 그거를 받고요, 진짜 받아버려가지고요 파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여가 설마 나를 이렇게까지 못 믿을 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때 진여가 성질 나가지고 자기 수백 명하고요 몇몇 사람만 모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리고 낚시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이가 진여의 군사들 수만 명을 다 거둬버리는 거죠. 둘이 원수가 돼버립니다. 진여는 이제 은퇴해가지고 시골에 가서요 부은을 삭히고요 낚시로 소유를 했고요, 장이는 그때 항우를 따라가지고 함곡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함곡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요 이제 함곡관에 들어가서 이제 항우가 모든 것을 다 평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에 따라서 분봉을 하게 됐죠. 분봉을 하는데 이때 조나라를 둘로 나눠가지고요 장이를 상산왕으로 세웁니다. 상산왕으로 세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진여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진여도 나름대로 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장이와 진여는 한 몸 같은 사람입니다. 이때도 항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항우가 무슨 소리냐, 장이는 나를 따라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공을 세웠고 진여는 안 따라왔으니까 공을 똑같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장이는 상산왕으로 주고 진여는 그가 머물고 있었던 남피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남피 부군에 세현을 봉급으로 주어서 그냥 제후 수준으로 후수준으로 이제 그렇게 책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여가 불같이 화를 내요. 장이와 나는 공이 같은데 지금 장이는 왕이 되고 나는 후가 되었다. 이것은 항우의 일처리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진여가요 화를 내고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저 장이에게 복수를 할까? 자기는 배 아파 죽겠는 거예요. 아니 공을 똑같이 세웠는데 장이가 왕이 되고 자기는 일개 후가 돼버리고 세현을 맞는 아주 초라한 제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참 아쉬운 대목은 이 두 사람이요, 사실은 둘 사이에 이런 문경지우가 애시당초 없었다면 나름대로 이 두 사람은 어떤 천하의 패권을 놓고 다툴 만한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마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차라리 서로 애시당초 남남으로 시작을 했다면, 서로 문경지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 두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을 텐데, 이때 진여도 열이 받아가지고요, 진여의 마음 가운데는 온통 장희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를 그렇다고 해서 나를 파면시켜,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파면시켜 버리고, 내가 장군의 인표를 줬는데 그거를 받아버리고 냉큼 내 군대를 다 몰아가버려, 데리고 가버려. 진여는 진여대로 화가 나 있었던 차에 또 장희는 왕이 돼버리고, 자기는 세현밖에 봉을 받지 못하니까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진여가 누구에게 가냐면 제나라 전영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장희의 상상국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때 장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희는 또 자기가 있던 곳에서 쫓겨나요. 핀털터리가 돼요. 장희도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러면 이제 쭉 도망을 했다가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때 유방에게 가야 되나 항우에게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유방은 나하고 친분을 있지만 지금 천하의 대세는 누가 뭐래도 이제 항우인데, 고민을 하는데 그 밑에 책사 하나가 유방에게 가십시오. 유방은 하늘이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분도 있고, 유방은 애시당초에 내 빈객이었잖아요. 한때는 유방이 나한테 와가지고, 장희한테 와가지고 빈객 노래를 했으니까 내가 유방에게 가야 되겠다라고 유방에 귀의를 합니다. 유방이 반갑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희는 자기가 어려울 때 빈객에게 신세를 졌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희를 유방이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황이 전개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항우가 제후들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유방이 이제 항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때 진여에게 초나라를 치는, 항우를 치는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딱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여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물론 당연하게 내가 초나라를 치는데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희의 목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유방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국 하나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안을 섣불리 거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장희는 또 누굽니까? 자기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하냐면 장희하고 꼭 닮은 사람의 목을 쳐가지고요, 진여에게 줍니다. 진여에게 줘요. 그리고 나서 이때 동맹군을 보내요. 그런데 동맹군을 보냈는데 이 팽성까지 들어가가지고 유방이 또 항우한테 갑작스럽게 또 당하게 되죠. 쫓겨나죠.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진여가. 그래가지고 진여는 다시 항우 편에 돌아섭니다. 지금 막 복잡한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둘이 서로, 이 두 사람은 천하의 그런 어떤 항우하고 유방이 천하를 놓고 싸울 때 이 둘은 천하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를 복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낮은 차원에서의 삶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이 두 사람은 천하를 경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의 깨어진 우정 때문에 서로를 원수 갚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나라 편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진여는 초나라 편에 들어선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누가 등장하냐면 한신이 등장합니다. 한신이 등장해서요, 북벌에 나섭니다. 북벌에 나설 때 유방이 장희를 같이 보내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을 잘 아니까. 그래가지고요, 유명한 정형전투, 한신을 일약 스타로 만들었던 그 정형전투에서 장희하고 한신이 진여를 물리칩니다. 진여를 물리치고요, 이때 조왕도 죽이고 진여를 붙잡아가지고요, 장희가 목을 쳐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 사이의 승부는 장희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결국 그 수준밖에, 서로에게 복수 갚고 되갚고, 요 수준에서 그 험한 시기, 초한쟁배 시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제 결국 이 애증의 관계는 진여가
장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때 목을 치기 참수했다고 그러니까 목을 쳤는데, 목을 침을 당했는데 결국은 문경지휘가 최종적으로 여기서 완전히 깨져 버린 거죠.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마천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장의와 진여는 현자로 세상에 전해졌으며 그의 빈객들과 종들까지도 천하의 준걸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자, 우리 장의는 이 사람이 협객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협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빈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똑똑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준걸들이 왔기 때문에 장의가 큰 뜻을 품었으면 오히려 이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 모두 대신이나 재상 자리에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 장의와 진여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천하를 경영할 만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장의와 진여는 당초 빈천한 시절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신의를 지켰으나 나라를 움켜쥐고 권력을 다투게 되자 마침내 서로를 멸망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전날에 서로 사모하고 신뢰함이 있어서 그 성의를 다지다가 서로 서로를 배반하는 부조리에 빠졌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사마천이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형세에 따라 변하고 이익만을 추구했던 관계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중에 자기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서자 형세가 변함에 따라서 서로의 이익 앞에서 서로의 우정을 버려야 됐던 바로 이익이라는 것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오늘도 현실에 있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친하게 우정을 다지고 있다가도 서로의 이익이 개입을 하게 되면 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고.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한번 겪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아픈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와 한번 또 서로 이익이 개입하게 되니까 서로의 어떤 이제 의중과는 다르게 엉뚱하게 일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두 사람도 서로의 이익이 개입하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비록 그 명예가 높고 빈객들 역시 많았다 하더라도, 즉 이건 뭐래요? 두 사람들이 서로 명성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 밑에 충분히 책사로 쓸만한 사람들이 많아서 천하를 경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걸어간 길은 아마도 오나라의 태백이나 연릉의 계자가 걸어간 겸양의 정신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나라 태백이라는 건 누군가? 태백. 그러니까 주나라를 처음에 세웠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 무왕이잖아요. 그럼 무왕의 아버지가 창이에요. 근데 그 창이 똑똑하다는 것을 보고요, 창의 큰 형인 태백이 자기 동생에게, 막내 동생에게 왕위를 양보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태백은 어디로 가냐면 오나라로 가게 되거든요. 자, 태백이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겸양의 정신으로. 그 다음에 연릉의 계자, 바로 그 오나라에 누가 있었냐면 이 계자가 누구냐면 계찰입니다. 그 유명한 계찰이에요. 계찰은 어떤 사람이냐면 역으로 자기 형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찰의 아버지가 이 계찰이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요. 이게 춘추시대 말기에 오나라에 있었던 일이죠. 이 계찰이 똑똑한 것을 알고요, 계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형들도 다 이 계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는데 계찰이 다 거절합니다. 3번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칭호가 뭐냐면 연릉의 계자. 이 사람은 아주 현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이 두 사람이 예를 드는 것은, 사마천이 왜 두 사람이 예를 드냐면 이 장의와 진여는 왜 서로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냐? 이익 앞에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었냐? 교만했다는 겁니다. 겸손했다면, 그리고 조금 마음을 낮췄다면 서로를 이해했을 텐데 서로 교만했다는 거죠. 이제 사마천은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조금 이 상황을 우정이라는 상황을 빗대고 보면, 우정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관포직이잖아요. 관중과 포수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들의 우정이 영원히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포수가가 관중을 무조건 믿어줬다는 거죠. 둘이 한쪽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관중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도 포수가는 끝까지 믿어줬다는 건데, 이 두 사람은 그런 겸양의 정신이 없었다. 서로 교만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만했기 때문에 한쪽이 그 한쪽 말을 이해를 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여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둘은 끝내 깨어진 신뢰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고 그 회복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다. 서로가. 그렇게 사마천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예입니다만은 이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겸양의 정신이 없었다는 것을 사마천이 꼬집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차라리 문경지구가 없었다면 더 큰 일을 했었을 만한 그런 인재들인데 둘이의 문경지구가 깨지면서 서로가 온통 그 원수가 없는 것에 자신의 인생, 남은 인생을 모두를 허비했던, 어떻게 보면 말년이 조금 오히려 친구 때문에 더 험악하게 된, 안 좋게 끝난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타산지석의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장희와 진여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